안녕하십니까. 예, 전은성입니다. 예. 너무 많이 오셨네요. 예, 뭐 어떻게, 뭐 아파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태까지 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알러 다 오신 거예요.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일단은, 지방에서 오신 분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분? 유튜브. 저희 하는 것들은 지금 불편하게 들으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못 들으신 강의들은요, 다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부동산 한 칸 띄고, 투자 한 칸 띄고 쉽게 하기. 부동산 투자 쉽게 하기 치셔도 되고요. 이 전은성 치셔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치셔도 저희가 네이버 TV에 다 올려놨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또 저희 그 카페, 세종국토개발 카페,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도 거기에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테이블 없는데 앉으셨다 그래갖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테이블 있는데 앉으셨다 그래갖고 적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적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제 좀 짚고 넘어갔던, 이제 하도 나오니까, 너무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SBS, CNBC에서는 뭐 직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의랑 문제점은 과연 뭐가 있는지 정도랑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가이드 환수가 사실 잘 안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여하튼 간에 뭐 된다라는 가정 하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자꾸 말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표적이 돼가지고요. 예. 일단은 법에 대해서 법의 목적 그대로예요. 목적을 보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 완전 꾀레군 같아요. 그쵸?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돈을 걷어가면 사회 통합이 되느냐. 걷어가도 정부 말대로 하면 너무 걷어간다. 자, 만약에 한 채당 8억이에요. 뭐 음마아파트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10,000세대 정도에서 걷어가면 8조가 거쳐요. 8조.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8조를 거치면 도대체 뭐 몇 퍼센트예요? 2%? 그죠? 2% 자체를 재건축에서 걷어간다? 굉장히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개 단지에서 한 개 단지가 막 1%, 우리나라 예산의 1%를 좌우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쵸? 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을 환수해 가는데, 정상주택 가격 상승을 산정할 때는 높은 거를 한다라는 거야. 정기예금 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한다라는 건데, 그럼 얘가만 따로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얘가 재건축하는 동안 옆에 것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이가 과연 많이 날까요? 하락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얘가 재건축해서 얘만 가격이 쭉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옆에 거는 현재부터 안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8억이 될 수 있겠지만, 옆에 게 올라가는 비율을 곱하는데 무슨 8억이 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법 그대로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의 문구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의 몇 조, 징수금의 배분은 어떻게 한다, 법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고 법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징수금 배분, 법에서 징수금 배분은 쭉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글씨 너무 많이 쓰면 이렇게 다 주무시거든요. 그래갖고 필요한 말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이제 SBS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젊어지신 거예요. 여기 한경 손님들 계신데, 한경 옛날에 할 때는 뭐 진짜 이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많이 오셔. 거의 한 90%가 지하철 공짜로 타고 오시는 분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좀만 어렵게 하면 막 이렇게 주무세요, 막. 예. 근데 지금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죠? 뭐 주무시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무시면 되는데, 안 움직이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막 불안해. 예. 자, 국가가 50%를 가져가고, 해당 광역시가 이제 시에서 서울시가 20%를 가져가고, 강남구가 하면 강남구가 이제 30%를 가는 거예요. 합작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징수금 납부는 원래 이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수만큼 곱해가지고 비율을 해서 조합이 납부를 하는 건데, 결론은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개인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조합원이 내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 투자랑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 그리고 초과이득이라며.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이 법률을 시행한 다음부터 거둔 금액이 23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3억, 한 채당 8억 걷는다고 하는데, 이게 법이 시행되다가 지금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은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시행했을 때 거둔 것도 23억밖에 안 되고, 추징한 것이, 나머지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웃긴 법이긴 해요. 자, 부과금액. 종료 시점 가격에서 정상가 상승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과 인근주택에 대한 높은 금액을 곱한 비율을 곱한 거에서 개발 비용을 또 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추진이 승인일인데 이제 법에서 피해갈 수 있게 이런 걸 딱 정해주면 굉장히 피해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준공 시점. 10년이 넘으면 10년 전이에요.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준공 전보다 15년 전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다고 하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15년으로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최장 10년을 넘지 않는 거고. 자, 정생주택 가격 상승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률 중 높은 것을 곱하는 거고요. 자, 부과율은 누진금액이에요. 부과율은 누진금액인데 이제 1억 1000이 넘는다라고 하고 1억 10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을 내요. 1억 10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을 내고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2천만 원 더한 다음에 거기서 50%를 곱해요. 만약에 1억 3천이 초과이득이 났다고 하면은 2천만 원에 2천만 원 곱하기 0.5하면 1000만 원, 3천만 원 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이게 투자를 한 사람이나 이제 심각하게 보지, 여러분들 심각하게 투자 안 하셨잖아요. 그죠?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다.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자, 원칙은 현금 납부고 카드 납부도 된다고 법에서 되어 있어요. 조합에서 주택으로 물납도 가능한데 물납으로 내게 되면은 도시주택기금에 귀속이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추진위원회의 설립. 자, 기준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아요. 모든 이제 정비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면 그럼 추진위원회 설립을 안 하고 하면 어쩔 건데? 예? 추진위원회 설립을 안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반상회로 만약에 다 해. 아니면 그냥 주민총회만 계속 하는 거야. 주민총회 하면 동네에 소문 안 날까요? 소문 나죠? 추진위원회 승인만 안 받고 가는 거야, 그냥. 추진위원회 승인만 안 받고 내부적으로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냥 인감 걷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율에 대한 통계만 계속 내는 거지. 모든 재건축이 그렇게 해요. 조합 설립 인가 안 낸 것들이 지금 엄청 올랐어. 네?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안 낸 것들이 엄청 올랐어. 왜? 아니지.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 준공 때까지 못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재건축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고 모든 일을 다 추진을 해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고 니네 조합 설립 인가 내는데 동의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설계 사무실 정해서 요렇게 우리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는데 오케이 할 거야? 오케이. 대략적으로 돈은 이렇게 될 건데 오케이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사업 시작한다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는 거야.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전매를 못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이런 추진위원장, 가칭 추진위원장 가면은 저는 조합장까지 가요, 저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추진위원회 설립일, 그리고 10년. 그쵸? 그럼 추진위원회 설립일을 10년 안에서 한 다음에, 10년이면 여기까지, 이거는 더 길었을 때 일로 가는 거지, 짧았을 때 일로 가는 건 아니거든. 추진위원회가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에 과거가 10년이고, 더 멀리 갔을 때 추진위원회가 더 멀리 갔을 때 10년까지라는 거지 추진위원회가 이 안에 있으면 일로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럼 추진위는 안 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돼? 추진위원 설립 안 된 거 사면 되는 거야 그냥. 뭘 겁을 내? 기준이 추진위원 설립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사면 되는 거야 그냥. 법을 피해 나가는 것만. 재건축을 누르면 뭐가 올라요 지금? 한남뉴턴 얼마? 막 1억 넘어가죠? 피해 가는 것만. 피해 가는 것만. 막는 것만. 왜냐면은 경기가 나쁘다라는 것은 돈의 양이 줄었다라는 뜻이에요. 뭐 외환위기가 갖고 뭐 달러 다 빠져나갔다거나, 예? 달러가 다 빠져나갔다거나, 뭐 세계 금융위기가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돈의 양이 줄어드니까 물건값은 어떻게 돼요? 돈의 양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물건값이 올라가? 깜짝이야. 예? 그래서 돈의 양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불황이란 말이에요.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건 불황이란 말이야. 근데 돈의 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돈길을 막아버리면 돈의 길은 다른 데로 갈 거 아니냐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을 부었는데 시작하는 데가 여러 가지의 계곡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근데 계곡 몇 개를 막아버리면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집중할 거 아니냐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의 양은 똑같은데 어디로 물이 집중되느냐 돈이 집중되는 그 차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풍선 효과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사실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막 이렇게 누르면 안 갈 것 같죠? 다 갑니다. 재건축 최근 기사 보셨어요? 재건축 누르고 비트코인 눌렀더니 어디로 가요? 증시로 가. 돈은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만 안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는 거지. 다 돈은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렇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본인이 안 움직이니까 세상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세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 막으니까 왜 증시로 가? 이상하지? 내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본인이. 그죠? 그래 본인이 좀 잘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말해야 알아듣더라고요. 이해들 하십시오. 자, 그러면 형평성인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데 있어요. 예전에는 도시 재개발법이었고 옛날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어. 재건축은. 근데 그게 통합이 됐어요. 예? 통합이 되면서 2003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리모델링은 주택법이라는 데 있어. 도정법이 아니야. 주택법에 있는데 수익증축 리모델링과의 형평성은 그러면은 1대1 재건축도 만약에 1대1 재건축도 사업성이 있는 거냐라고 볼 것이냐라는 거지. 사업성은 뭐예요?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더 많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넣은 만큼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증축 리모델링은 돈을 넣은 만큼에 대한 잉여 팔 수 있는 물건이 더 생긴 거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들 지금 또 딜레마에 생기죠. 그러면 단순히 인근주택 가격 상승률, 인근주택 사람들의 상승률, 인근주택 가격은 지가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주로 인한 불편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거기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로 인하면서 본인이 무슨 뭐 부동산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또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며. 그죠? 이사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지원해 주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지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피해갈 것도 많고 따질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가격 아파트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을 과연 공시가 상승률로 할 거냐?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가장 기본이 매매 사례 비교예요. 가장 기본이 매매 사례인데 예를 들어 준공시에 누가 그냥 조합해서 서로 짜가지고 뭐 몇 개를 확 싸게 몇 개를 사버렸어 그냥. 뭐 어쩔 거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라도 그쵸? 그러면 그건 소송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졸속법 중에 하나이고요. 좀 잘 안 되고 위헌으로 가고 시간을 굉장히 끌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다 떠나서 그냥 나라를 믿고 추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죠?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물론 또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몇 년 동안 뭐 시행이 안 되면은 재건축에 있어서 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또 빨리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조적 장점.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파트 많이 하는데 TV에 매물로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상업지역 아파트들은 사실 아파트로 보긴 힘들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아파트랑 가장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동간거리에 2분의 1을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일반 단독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인접필지에 그냥 인접필지랑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서 붙여서 지으면서 일조권만 보호를 하죠. 네? 근데 아파트는 무조건 2분의 1을 띄어야 돼. 근데 다세대 이 다가구 단독 밀집 지역들은 집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는 창이 난 방향으로 무조건 2분의 1을 띄어야 돼요. 창이 난 방향으로. 그게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야. 구조적인 장점으로는. 그래서 아파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간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집에서 대충 하고 있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어떤 보장이 되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대지 경계선에서 1m만 뛰면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 갖고 뭐 이게 서로 옆집에서 줄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업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야. 희한한 동네, 무슨 황학동, 무슨 을지로 이상한 동네 막 이런 데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업지역의 아파트는 인접대지에 2분의 1을 띄질 않아. 그냥 상업지역은 3m만 들어가면 돼요. 대지 경계선에서 3m만 들어가면은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업지역의 큰 땅들은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서 크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아파트의 쾌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만약에 크면 대지에 대해서 3m만 들어가면 되니까 3m만 들어가면 되니까는 이렇게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파트로 허가를 내. 3m를 들어갔을 때 땅이 별로 안 남으면은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는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는 거야,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왜 상업지역에 어떤 건물은 아파트로 허가를 냈고 왜 저건 오피스텔이라 그러지? 또는 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요 이유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로 쳐다보는 것은 조금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예? 일조권에 대한 보호는 주거지역에만 있어요. 준공업지역에선. 준공업지역의 다가구는. 내 준공업지역에 다가구들이 준공업지역에 있는데, 집을 지으면 여기 옆에 집이 있어. 그럼 나는 일조권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왜? 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선이야.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해야 돼.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북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큰 빌딩이 있어요. 예?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긴 주거지역이고 만약에 여기는 빌딩 요 땅은 상업지역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이 빌딩이 있고 상업지역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 그냥 빌딩이야. 얘 집을 지을 때 얘 주거지역을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는 주거지역이잖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상관이 없어. 주변에 뭐가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땅이 보호할 의무가 있냐 없냐.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예? 여기 대통령집이 있어, 예를 들어. 물론 미로는 있겠지만 여기에 빌딩을 지을 때는 얘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는. 물론 민사상 소송에 대한 문제는 생기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난개발이 되는 곳들이 중구 쪽, 을지로 쪽, 황학동 쪽 이런 데들이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야. 다닥다닥 붙어갖고
막 그냥 막대기 하나로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들 해야 되겠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적인 장점이고 아파트는 무조건 규모의 이익이죠. 규모의 이익. 단지가 클수록 세대가 많을수록 공용 면적도 커지죠. 내가 33평을 분양받으면 전용 25.7평이죠. 나머지는 다 공용 면적으로 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1000세대라면 7.3평씩 세대가 공용 면적으로 내놨으니까 7300평이 공공시설로 쓸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편의시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대가 많을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아파트에 있어서 다른 데서는 이룰 수 없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아파트의 장점이죠. 그런 장점이 없는 데는 투자를 좀 하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형성, 단지 및 지역 간의 세대 소득 격차 굉장히 좁죠. 단독 다가구 지역은 주인집이 있을 것이고 밑에 반지하도 있죠. 그죠? 하나의 건물에서도 굉장히 큰 소득의 차이를 보이겠지. 필지의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이쪽은 고급 빌라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저쪽은 원룸으로 그 옆 땅은 또 굉장히 작은 집으로 쪼개가지고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필지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세대 간의 어떤 큰 차이를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평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A부터 Z는 아니잖아. 근데 다가구는 솔직히 A부터 Z이지 사실은. 지역이.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급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중간급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하잖아 다. 다 비슷하죠. 그 블럭에 그 단지에 예? 다 비슷하잖아요. 목동이 물론 1부터 14단지까지 해서 뭐 7단지가 제일 비싸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살 만큼 살잖아요. 근데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은 그렇지가 않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화 속에 경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친하지만 이 경쟁을 하고 있어. 그 엄마랑 친한 척 하지만 걔가 못하면 배도 아프고 더 이쁘게 하고 나가고 싶고 경쟁이 발생을 하는 거야. 좋아는 하지만. 그죠? 애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끼리도 비슷하니까 경쟁이 발동을 해. 비슷하니까. 근데 아예 차이가 나면 나는 학원 하나도 못 다니는데 쟤는 학원을 다 다녀. 과외 다 받고. 내가 공부 열심히 내가 머리가 웬만큼 되지 않으면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낙오가 발생을 하는 거야. 낙오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비슷하면 서로 경쟁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만약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정현한테 테니스 쳐갖고 이기면은 나한테 1억, 뭐 1000억을 준대. 내가 열심히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지, 뭐 어차피 못 이기는데 뭐. 네? 그죠? 근데 뭐 그냥 만만한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랑 쳐서 이기면은 10,000원 준다 그러면 열심히 쳐, 안 쳐? 열심히 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데들이 우리가 중계동 같은 경우 소득이 많이 높진 않죠. 대부분이 5억 미만의 아파트들인데 어때요 학군이? 학군이 굉장히 좋죠. 엄마 아빠 다 집에서 뭐 봐준 사람 별로 없단 말이야. 다 맞벌이들이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런데도 학원이 발달이 잘 돼 있고 비슷한 애들끼리 있으니까는 조화 속에서 경쟁이 발달하면서 학군이 좋아지는 거야. 꼭 대치동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런 게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의 단지도 나홀로 아파트면 좀 별로라는 거지. 왜냐면 뭐 이런 거 다 지도로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단독 다가구가 주변에 이렇게 있고 뭐 학교가 여기를 같이 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나머지는 다 단독 다가구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학군에 있어서 가장 우월성을 점유하는 건 이 아파트잖아요. 그럼 내가 내 이익을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냥. 나는 좀 손해를 보는 격이지. 손해를 보는 격.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도 나홀로 아파트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학군을 만약에 주변에 단독 다가구 같이 한다면 동질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동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블록이 아니면 동질성이 떨어지면 가격들이 대부분 본인들 집이 어떤 데 속해 있나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본인들 집들이 어디? 예?
뭐 그래, 질문은 하시면 안 되고, 예, 여기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은 상식적으로 하시면 손해를 안 봐요. 예, 이 상식에서 벗어난 모든 게 손해를 봐. 예. 이 부동산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좀 상식이 통해요, 보통. 자,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들 선호도가 더 이제 증가를 하고 공급의 수요를 창출, 거래량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아파트 블록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돼. 아파트 블록 형성하면 저기 아파트가 되게 많으면 아파트가 안 된다? 뭐 강일 우리가 지금 하남 미사 생기고 고덕주공들 막 생기면서 물량이 너무 많을 거라고 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 엄청 올라갔어. 왜? 공급의 수요를 창출해. 그냥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시장 같은 경우 정육점이 막 몰려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나는 한참 떨어진 곳에 정육점을 차렸어. 장사 될까? 안 돼.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지. 백화점에 옷가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는 백화점에 떨어진 곳에서 옷 장사를 해. 절대 안 되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지역에 아파트가 많으면 그 지역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얼마 있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아파트보단 일로 가고. 막 던져지고, 아, 이거 돈 더 있으면 일로 좀 가시지. 더 좋은 데로 가시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옷 사듯이 그 지역을 가보게 되게 돼 있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공급의 수요를 창출,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자, 재건축 가격 형성. 소득 높은 곳에서는요, 평형 큰 곳들 이제 좀 소득이 높은 곳에 재건축을 할 때는요, 입주 시에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현상을 띠어요. 우리 뭐 잠원동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반포나 소득이 높은 곳, 강남권들 마찬가지고 소득이 높은 곳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의 갈망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띠어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은 곳들, 소형 평수 밀집 지역들 재건축하면은 가격 상승폭이 낮고 오히려 도망 나와 들어갔다가 대표적인 예가 고덕동의 아이파크. 고덕동 아이파크 아세요? 고덕동 아이파크가 2011년도인가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덕동이 다 재건축이 돼서 대형 평수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게 고덕동이 거의 최초의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로서 좋을 줄 알고 싹 들어갔는데 주변이 다 소형 아파트야. 소형 아파트는 대부분이 투자 대상의 아파트죠. 투자 대상의 아파트다 보니까는 소유자들보다는 세입자들이 많이 살지. 세입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는 소득 수준이 낮아 안 낮아? 낮아. 낮으니까는 교육 수준도 어떻게 돼요? 낮아. 이게 참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 돈이 많아야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빠꾸를 하는 거야. 들어갔다가 새 아파트인지 알고 좋아졌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주변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득이 낮은 거지. 그쵸? 그 소득이 높은 곳에 애들도 더 이뻐요. 남자 돈을 많이 벌어. 이쁜 여자랑 결혼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요. 네? 아, 돈이 많으면 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예?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애가 못생겨 나오면 옛날 사진 뒤지잖아 이제. 예? 여하튼 간에 소득이 더 높으면 또 애들도 이뻐. 희한해요. 예? 그런 것처럼 돈이 많으면 교육에 대한 기회도 훨씬 더 많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도 뉴스 나오는데 임대아파트 단지와 분양단지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 이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신문에 얼마 전에도 떴죠. 그죠? 못 넘어오게 바리케이트 쳐놓잖아. 예? 그 평창올림픽 북한보다 더해. 임대아파트는 바리케이트야. 예?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의 소형평형 밀집 지역의 재건축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고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저런 데서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 한남 뉴타운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 3구역만 빨랐어. 예를 들어 3구역만 빨랐고 2구역, 4구역, 5구역 물론 지금 동시에 가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3구역만 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냥. 그래서 되게 좋은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좋을까?
나머지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약간 상식을 뒤집을 필요도 있기는 해요. 여기 방금처럼. 예? 상식을 뒤집을 필요도 있어요. 용산민족공원이 예를 들어 만약에 좀 너무 빨리 개발이 되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아. 이미지가. 왜냐면 서울역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이사 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정비된 다음에 저는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좀 늦어지는 게 오히려 용산의 장점이야. 왜 용산민족공원 빨리 안 돼? 하나도 좋을 필요 없다. 원래 도심에는 저소득 인구가 몰리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제일 비싼 땅에 왜 저소득 인구가 몰려요? 먹고 살라고 모이는 거야. 먹고 살라고. 사람 있는 데서 먹고 사는 거지. 그죠? 그 거지가 제일 많은 데가 그 나라의 수도야, 대부분. 예, 그래서 저는 용산도 좀 공원 자체는 조금 늦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산의 투자기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 빨리 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사실은. 안철수도 나오면은 막 확 떨어져, 주식이. 계속 나올까 말까 할 때 막 올라가거든요. 자, 소득 수준 낮은 곳, 재건축이 개별적으로 진행 시에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낮다. 이해 가시죠? 예. 지역별 평형 선택. 자, 소형 평형 선호지역. 교통 중심, 직장 중심. 나 혼자 그냥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면 큰 평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곳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 특히